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당신의 룰을 따르는 게임이라는 소주제를 두 번째로 다루도록 할게요. 제목을 또 써볼까요? 당신의 룰을 따르는 게임. 게임의 규칙을 여러분들이 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게임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 보드게임이든 아니면 공놀이를 하는 것이든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게임의 규칙을 새롭게 변형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생활 속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야유회를 갔다. 그러면 이제 단체가 함께 즐거운 레크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예를 들면은 축구를 한다. 그러면 왼발 축구를 해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게임의 규칙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계하고 만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어져요. 왜냐면 이게 창조적인 작업이잖아요. 내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이게 일이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스트레스가 되고요. 내가 창조적인 작업 자체에 몰두하게 되면은 굉장히 에너지가 상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일상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규칙대로 바꿀 수 있는 것들, 변형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형시키는 시도를 해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생활 속에 작은 변화를 주시고요.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순서를 바꿔주면서 그 절차를 변형시켜 보시라는 거죠. 당신이 만든 룰을 따르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창조가가 돼야 된다. 창의적인 사람, 창조적인 리더가 돼야 된다. 스스로를 창조적으로 리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을 생각을 하셔서 일상을 여러분들이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재미로 하셔야 돼요. 재미로. 일로 하면 안 돼요. 뭔가 거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도 안 되고 재미로 일상을 좀 더 즐겁게. 이럴 때 또 우리의 뇌가 싱싱해지고 말랑말랑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이 트랜서핑과 매우 유사해요. 트랜서핑과 유사한 근접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창의성, 그리고 긍정심리학도 여기에 해당하죠. 사실 긍정심리학과 창의성이 또 유사한 거리에 있습니다. 유머도 마찬가지죠. 또 유머도 긍정심리학하고도 관계가 깊어요.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친척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관심을 갖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트랜서핑이 훨씬 더 이제 근본적인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죠. 이런 것들은 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트랜서핑에 수렴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펜듈럼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우리를 포획하려고 집어삼키려고 계속 뒤흔들 때 어떻게 거기서 피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깨어날 수가 있느냐, 심지어는 나만의 게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요. 펜듈럼이 놓는 덫이 있습니다. 그 덫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제 펜듈럼. 많은 펜듈럼이 존재하죠. 이것이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에너지를 포획하듯이 마치 우주선에서 마치 이렇게 사람이 쭉 이렇게 외계인한테 납치되는 거 있죠? 이렇게 가져가는 것처럼 윙윙윙윙 해가지고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펜듈럼 진자가 왔다 갔다 하듯이 계속 존재하면서요. 근데 어떻게 펜듈럼은 우리를 건드리는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갈등 에너지를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문제를 촉발시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와 가까이 있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있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가족관계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영역이 있거든요. 인간관계에는 크게 네 영역이 있어요. 가족관계가 있고요. 연인관계가 있고요. 동료 집단, 사회적인 관계 이렇게 있어요. 낭만적 관계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낭만적 관계, 연인 또는 부부 포함해서 낭만적 관계. 가족 관계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없죠. 내가 어쩔 수 없이 원튼 원치 않든 태어나서 이 부모 밑에서 자라요. 가장 결속력이 강한 인간관계에 속해요. 동시에 애증의 관계죠. 가장 나에게 힘도 되고 지지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벗어나고 싶은 관계이기도 하고 가장 마찰이 잦은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가 연인의 관계로 볼 수 있는 낭만적인 관계라고, 로맨틱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족 다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관계죠.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연애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고 또 사회적인 기술도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또 자기 관리를 하게 되고 자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한테 잘 보이고 남한테 선택되기 위해서는 나를 발전시켜야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연인 관계를 통해서 가족 다음으로 가장 첨예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고 또 재회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해지기도 하고 또 펜듈럼의 나락에 빠져서 우울한 상태로 오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세상과 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또 해주는 관계이기도 하죠. 아주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대체로. 그 다음의 관계가 동료 관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커뮤니티 있죠. 동호회, 그죠? 동호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으로 내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끼리 이합집산하는 관계. 이것은 내가 관심 있는 사람끼리 모이기 때문에 내 관심사가 바뀌면 얼마든지 옮겨 탈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보통 사회적으로 그냥 지인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좀 더 가까우면 여기서 친구도 만들 수 있겠고요. 또 친구가 이렇게 연인이 되기도 하고 결혼하면 가족이 되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그 다음의 관계가 이제 직장에서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사회생활 한다고 했을 때 하는 관계인데요. 조직에서의 관계죠. 직장에서의 관계, 일터에서 하는 관계. 이러한 관계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커뮤니티와는 또 차이가 있죠. 특수한 목적이건 돈 벌기 위해서. 돈을 주니까 관계를 맺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굳이 맺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주니까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사표를 가슴에 품고 또 내일 나가는 거예요. 다시. 이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관계. 그럼 어떤 관계가 가장 관계가 두텁고 긴밀하고 또 어떤 관계가 가장 관계가 얇고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관계냐. 이 직장 관계가 제일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가장 얇은 관계예요. 직장 사표 내고 나면 이제 막말하고 나가잖아요. 사장한테도 욕을 퍼붓고 나가는 경우도 있죠. 드라마에서 그러는데 사표 썼다 이거죠. 남남이 되는 거야, 순간. 남남이. 그 다음에 이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어요. 조금 여기서부터는 어려워요. 내가 헤어질 수는 있는데 가슴이 아파요,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 가장 아픈 게 이거죠. 이제 가족을 등지는 거. 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이제 남남으로 살아야겠어요. 부모를 나는 모릅니다. 우리 이제 인연 끊읍시다. 이러면 이제 이땐 좀 가슴이 아프죠. 근데 이 네 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 네 가지 영역의 인간관계에 결핍이 없을 때, 고른 충족 상태가 될 때 가장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행복감이라는 것은요. 지속 가능한 행복감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하는 게 긍정심리학적인 관점이거든요.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와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데서 훨씬 우리는 지속 가능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인간관계라고 해서 많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얼마나 그 관계의 질이, 밀도가 있느냐 이런 차원을 보는 것이지 뭐 많은 사람들 안다고 인간관계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어떤 한 영역에 지나친 결핍감이 있을 때 또는 고르게 결핍감이 있을 때 우리는 반대로 불행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 영역 중에서 특정한 영역이 심각하게 결손, 결핍, 파괴가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또 골고루 영역에서 어느 정도 결핍 상태가 존재한다든가 했을 때 여러분들은 불행감, 우울감 이런 것들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관계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너무 시리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특정한 영역에서의 관계가 결핍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적인 것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게 특정한 영역에 결손이 있으면 이것을 다른 영역에서 얼마든지 채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고 심지어는 여기서 많은 상처가 있는 분들은 연인 관계에서 그리고 지인 관계에서 아니면 뭐 종교적인 집단에서도 이런 걸 많이 지지를 얻죠. 그리고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를 통해서 또 지지를 받는다든가 성취를 맛봄으로 인해서 이런 결핍을 심리적으로 채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손상된 것,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시고 다른 채울 수 있는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 좋은 것은 뭐냐면 모든 영역에서의 인간관계가 전반적으로 손상되고 전반적으로 결핍이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행감은 높아지고 우울감, 심지어 무력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분노도 탑재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심리 상담이나 치료 단계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실 필요가 있고요. 트랜서핑을 하면서도 이것이 우리가 담담하게 현실을 보고 초연한 태도로 세상을 대하고 한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하지 않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바딤 잘란드가 인간관계 없이 사는 것 같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외부에 노출하기 싫어할 뿐이지.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잘못 받아들이시면 이러한 마음 공부나 이러한 어떠한 영성 관련 지식을 대하면서 우리는 마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몸에서 빠져나와서 혼만 갖고 떠돌아다니는 그게 이제 귀신이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형태로 우리는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현실 기반의 트랜서핑을 해야 되는데 그 현실 기반이라고 하는 현실은 인간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관계를 도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걸 놓치면 다른 어떤 걸 잡아도요. 현실에 오면은 결국은 여기서 다 새나가게 돼요. 근데 이게 되면요. 이걸 안 찾아도 잘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펜듈럼은 이러한 다양한 인간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그 인간들 중에서는 어떤 조직을 배후에 힘을 얻은 지지를 받는 인간들을 통해서 나를 건드리죠. 조직을 등에 업고 있는 경우에는 이 권위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돈을 주는 사람이니까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위계가 있죠. 예, 물론 일반 관계에서도 뭐 특히 한국에서 나이 같은 게 또 위계가 되죠. 이런 걸 통해서 건드립니다. 나를 살살 건드리기도 하고 확 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충격을 줘요. 한 대 탁 때리면 충격을 받잖아요. 아니면 살살 간지럼피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짜증나고 충격을 받게 만듭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들죠. 예, 신경 쓰이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계속 갈등 에너지를 키우는 겁니다. 펜듈럼이 하는 거죠. 완전히 배후에는 펜듈럼이. 가장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살살 건드립니다. 왜 그 낚시를 할 때도 잘 먹는 떡밥을 줘야지 물고기가 물 거 아니에요? 안 먹는 걸 넣으면 안 되죠. 잘 먹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걸 건드리면 덥석 무는지를 압니다. 이 펜듈럼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탁 물고도 내가 왜 이러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상황이 촉발되죠. 문제가 터져요. 문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감정이 막 치밀어 솟아오릅니다. 주로 어떤 감정일까요?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좌절감일 수도 있고요. 불만일 수도 있고요. 근심일 수도 있고요. 불안감일 수도 있고요. 무시당한 느낌일 수도 있고요. 엄청 많은 감정이 존재하죠. 이런 것들이 훅 치고 올라와요. 훅 치고 올라와요. 이제 올라오면은 이거는 이제 펜듈럼 입장에서는 이렇게 낚싯줄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물까 말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만 기다립니다. 펜듈럼이. 감정이 올라왔는데 그 다음 그 감정이 올라오면 이게 이제 생각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키워나갑니다. 아니 저 인간이 지금 날 뭘로 보고 저런 소리를 하지? 완전 나 무시당한 거 아니야 이거? 나 호구로 보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대해줬는데 그동안? 왜 나한테만 이래? 뭐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막 키워나가요. 그러면 감정도 계속 커지죠. 생각과 감정이 일치되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치되는 상황. 이해되시죠?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 이때 이제 초능력이 발휘하게 돼요. 초능력. 에너지가 확 모아졌다가 왜 장풍 쏘듯이 이제 이게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요? 거울을 향해서 나가죠. 나의 거울에 이 사념이 방사가 됩니다. 사념이 방사될 뿐 아니라 외부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반응은 뭐 두 가지 양상이 나오겠죠. 그것을 폭발시켜서 정면적으로 공격을 하고 저항을 하든가 아니면 소극적인 사람들은 수동 공격을 하죠. 네 하면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막 그 인형 사가지고 그 사람 사진 놓고 막 이렇게 바늘로 찌르고 싶은 그 기분이 들어요. 속에서 폭발합니다. 막 욕을 하죠. 근데 겉으로는 아, 네 이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생각과 감정은 이미 일치가 됐어요. 너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 인간. 그러면서 사념체를 강력하게 발사를 합니다. 거울의 법칙 7가지를 다 충족시키면서 초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환경을 고스란히 생각대로 창조하기 시작하죠. 먹힌 겁니다. 펜듈럼은 쾌재를 부르죠. 역시 넌 그게 약점이야. 내가 잘 알지. 그리고 이 펜듈럼이 이제 이 사람을 건드려서 딱 이렇게 갈고리를 걸었죠. 건 순간 이제 이 건 하나만으로 이 사람을 이제 우려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계속 우려먹다가 언제까지 우려먹을까요? 이제 회사를 떠나게 만들죠. 사실 안 떠나게끔 계속 유도를 합니다. 펜듈럼은. 근데 회사를 떠나게 만들어서 이 상황이 이 사람한테는 이제 종료가 되겠죠. 자기 손해인 거예요. 그죠? 왜? 이 상태에서 회사를 나가면 다른 데 가면 이 펜듈럼이 또 와요. 똑같은 일로 또 짜증이 나요. 언제까지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져들게 됐는가? 내가 어떤 게임에 걸려들었는가? 이 게임의 시나리오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상황 속에서 내동댕이 쳐집니다. 이 원리를 아시겠죠? 그러면 왜 감정이 올라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요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요성은 내적, 외적 중요성이 있다고 그랬죠. 주로 내적 중요성이 있을 때 무시당한 기분을 많이 느낍니다. 왜 나한테 저 따위야? 왜 이렇게 말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적 중요성.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똑같거나 더 우위에 있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적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함, 이런 거 전형적으로 내적 중요성이 건드려지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어떤 공정함이나 정의 이런 잣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철저히 에너지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또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주제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펜듈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는 중요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게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신분 확인.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경찰이라는 신분을 망각해버리면 능력이 안 나가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보장되고 능력이 보장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기억상실이 걸려가지고 내가 경찰 신분이라는 걸 망각해버리면 신분을 인식을 하지 못하면 그 능력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 말은 신분을 확인하는 순간 그 신분에 따른 능력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면 좋다 이렇게 나오죠. 책에서. 나는 잠들어 있지 않다. 나는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나의 신분은 관찰자다. 또는 배우, 관객, 감독이다. 나는 참여 관찰자다. 나는 깨어있는 현실 창조자다. 이러한 신분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상황에 빠져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사실 빠져들기 전에 이미 매 순간 이러한 신분 안에 있다면, 위치 안에 있다면 이런 상황에 와도 충분히 대응 능력, 여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의 에너지가 위축돼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잠들어 있을 때 훅 들어오면 휙 빨려 나가는 거죠.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거는요. 의도의 선언입니다. 신분을 확인했으면 이제 의도를 선언해야 되는데요. 어떤 의도일까요? 나는 이 펜듈럼을 지나가게 만들겠다. 나는 이 펜듈럼을 가지고 놀아버릴 거다. 이런 펜듈럼에 대한 가벼운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이 상황의 배후에 있는 우리의 주적인 펜듈럼을 내가 인식하고 다루겠다는 의도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 인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배후의 펜듈럼을 인식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태도의 전환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알았고 그 다음 나의 현실을 알았다면 이제 나는 태도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거울에 반영하는 나의 태도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도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초연해라. 초연하라는 것은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담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심하거나 무감한 상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위기 상황에 있으면요, 더 정신이 명료해지고 더 침착해지는 그런 경험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정신이 명료해지는 것이죠. 예, 그러한 것을 이제 초연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상황에 빨려들지 않고 그 상황을 철저하게 인식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초연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태도는 희극적 태도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재치 또는 유머라고 보시면 돼요. 창조적인 행동이라고 보셔도 돼요. 다 비슷한 이웃사촌인데요. 말하자면 이것을 사용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상황을 가볍게 보라는 거죠. 가볍게 보라는 게 바로 중요성을 낮추라는 얘기예요. 중요성을 낮추는 좋은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재치와 유머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게 중요성을 낮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머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재치와 유머를 키우시고 그것을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 심각하고 진지한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자아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모 자아가 있고 아이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인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 자아를 갖고 있고 그것만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아동 자아가 죽어 있으면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항상 우리는 근엄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재치발랄하게, 창조적인 아이, 이러한 자아가 발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균형 잡히게. 그래서 이러한 펜듈럼을 가볍게 통과시키는, 칼을 들고 막 달려오는데 똑바로 쳐다보다가 휙 몸을 돌렸더니 제풀에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전법인데, 그 방식 중에 가장 좋은 게 이러한 재치와 유머,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거다. 그러면 상황이 가벼워지고 나도 부담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치와 유머를 가진 사람 중에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의도로. 이런 착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끌고 나가는 사람이, 이런 유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농담처럼 하면서 상황을 장악해버리죠. 근데 착한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봐요. 이런 사람한테.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두 가지 태도를 유지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황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에 우리는 대항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항하지 않고 일단은 접수하라는 거죠. 예, 뭐 상사가 어떤 지시를 했다 그러면은 발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각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수용하고 끌려다니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걸까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겠어, 이 정도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런 데 있잖아요. 아, 네, 그렇군요. 아, 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예, 이것은 허용하란 뜻이 아니라, 수용한다는 것과 허용하는 건 달라요. 일단 내가 받았어.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안 하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야. 일단 알았어. 받아줄게. 네가 무슨 말 했는지는 내가 알겠어. 일단. 기다려. 그리고 2차원이죠. 예, 허용이 아니라 수용. 참여 관찰자의 위치를 유지하라는 것이 내적으로는 초연함, 명료하게 깨어있는 거. 나는 관찰자야. 근데 참여는 뭐예요? 재치와 유머를 가지고 참여하라는 거죠. 상황에. 그래서 참여 관찰을 하면서 상황을 끌려가지도 말고 저항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일단 수용하면서 시간을 보고 상황을 통제해 나가라는 겁니다. 일종의 처세술인데 에너지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펜듈럼의 게임에 휘말리지 않는 대응을 할 때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자만심인데요. 여기서 자만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 책에서는 인형을 부리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환경을 직접 개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조작하는 그러한 것을 하면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다만 나의 현실을 내가 선택할 뿐이에요. 나의 현실. 나를 방어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붙들림 없이 가는 그 차원에서의 현실 선택이지, 이 사람 저 사람을 내가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늘 명령해요. 그럼 그 명령하는 사람을 내가 명령하지 못하도록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전히 명령조로 사람들을 대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명령조의 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무슨 마치 마법 지팡이 사용하는 것처럼 그것을 적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동, 태도, 환경,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트랜서핑이 아니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죠, 물론. 우리가 저주를 퍼부으면 그 사람한테 영향이 가요, 이 에너지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저주의 근원은 원한 분노란 말이에요. 원한 분노, 복수심 이런 거. 그러면 그 에너지가 엄청 강력하고 생각과 감정이 일치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념으로 쏘아버리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이러한 기반에서 나간 에너지는 반드시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나한테 3배, 4배가 돼서 돌아오고요. 그 사람이 받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에너지는 엄청난 손실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이러한 어떤 에너지적인 무기라 볼까요? 이런 것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심지어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계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권리가 있는 것이지 변화를 시키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돼요. 트랜스퍼들의 특징은 그냥 자기 길을 조용히 갑니다. 뭐 감나라, 배놔라, 이래라, 저래라, 너는 왜 그러냐,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물론 절대 비판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들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비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고 건강한 비판은 필요해요. 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뒤흔들 정도의 비판, 비난은 반드시 나에게 영향을 준다. 항상 내가 나를 지키고 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만 수행할 뿐이에요. 이 태도를 견지를 하셔야 돼요. 트랜스서핑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오로지 내 길을 즐겁게 간다. 어떤 분들은 이 트랜스서핑 책 보고 나서 야, 그럼 뭐 트랜스서핑 한다는 것은 결국은 감정이 없는 로봇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것도 오해한 거예요. 예, 이거 오해한 거예요. 특히 이 러시아 사람인 바딤 젤란드가 약간 그런 무뚝뚝한 느낌이 들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러시아 사람 특징도 있어요. 러시아인의 특유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이 부각이 된 것도 있고요. 그 미국의 르니 가르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감정 표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 기질적, 인종적 차이도 있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치우치면 이 트랜스서핑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 그 이미지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책을 읽고 정리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63페이지 볼게요. 63페이지에 보시면 어떻게 그런 펜듈럼이 포획해 올 때 깨어날 것이냐 했을 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죠. 당신은 잠들어 있지 않으며 펜듈럼에 걸어오는 첫 수작이 당신에게 문제거리로 변하게 될지 어떨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문제라고, 이제 당신은 한 가지 조건만 더 갖추면 된다. 펜듈럼이 헛발질을 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다. 2가지가 벌써 제시됐죠. 첫 번째는 나는 잠들어 있지 않다. 펜듈럼이 아무리 날 걸고 넘어져도 그것이 문제가 되고 안 되고의 여부는 나에게 달려있다. 이거. 2번째는 펜듈럼이 헛발질하게 하겠다. 이 펜듈럼이 지나가도록 나는 만들겠다. 이 의도를 선언하라는 거죠. 3번째는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더라도 그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로 마음먹는 것으로 선수를 치라. 누구도 어떤 일도 당신을 붙잡고 제멋대로 끌고 가게끔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네, 상황에 끌려가지 말란 얘기죠. 4번째 얘기 나옵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라. 거부하지도 말고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도 말아라. 흥분하지 말아라. 그냥 조용히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하는지를 듣고 있어라. 내면으로는 참여자가 아니라 외부의 관찰자로 남아 있어야 하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다고 말해주는 것이 더 낫다. 네, 참여 관찰자가 돼서 상황을 수용하란 얘기입니다. 참여하란 얘기는 재치, 유머, 창조적인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고요. 관찰이라는 것은 초연함을 유지해서 상황에 깨어있으란 얘기죠. 계속 읽어볼게요. 65페이지입니다. 주의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펜듈럼을 충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응 능력이 생기신 분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인데 그것이 뭔지 한번 볼게요. 다만 당신이 자신을 인형 부리는 자로 상상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경고해 둬야겠다. 그런 태도는 균형을 흐트려 놓으며 자만심이나 타인에 대한 원한의 기미가 엿보였다가는 틀림없이 큰 코를 다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사를 절대적으로 완전히 지배한다는 것은 꿈속에서조차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명심하라. 당신은 단지 선택할 권리가 있을 뿐이지
무엇을 변화시킬 권리는 없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단지 선택할 권리가 있을 뿐이지 무엇을 변화시킬 권리는 없다. 우리는 매 순간 나의 세계를 창조할 뿐이지 다른 사람이나 어떤 국가, 세계, 인류를 변혁시키려는 그러한 의도는 없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계속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읽어볼게요. 당신이 객석에 내려가 있다면 배우에게 의지력을 행사하여 시나리오를 억지로 바꾸어 놓고 싶은 욕심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행동은 오로지 흐름과 싸우려는 내부 의도에 의한 것이므로 트랜서핑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 얘기가 뭐냐면 펜듈럼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나를 건드려 올 때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이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은 내 시나리오 판을, 이미 벌어진 시나리오 판을 내가 뒤집어 엎으려고 개입하는 건데 전형적으로 이 펜듈럼의 미끼를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펼쳐진 시나리오를 바꾸려고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시나리오를 내가 원하는 영상 필름을 선택해서 전환시킬 뿐이죠. 그 차이가 바로 넓은 의미에서 외부 의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빠져서 그것과 대항해서 반응하는 것은 내부 의도에 빠져버리는 것이고요. 그 큰 차이를 이제 구분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중간에 계속 읽어볼게요. 당신의 시나리오를 세상에 강요하지 말라. 특정 가능태가 스스로 실현되게끔 세상이 허용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라. 자신이 그 가능태를 가지게끔 허락하라. 세상과 싸우기를 멈춰라.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었을 때에만 당신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당신의 시나리오를 세상에 강요하지 말라. 이거는 여전히 내부 의도 안에서 내 주장을 펼치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너는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는 여전히 펼쳐진 시나리오를 바꾸려고 애쓰는 건데 그것은 내부 의도의 한계에서 펜듈럼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뀌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 설사 바뀌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 내가 굳은 의지로 그걸 바꿔놨다 하더라도 엄청난 에너지 손실을 내가 감수해야 할 것이다. 67페이지예요. 감독자의 입장을 취하면 당신은 당장 에너지가 몰려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제는 타인의 의지를 이루어주는 일을 하면서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창조해 가고 있으므로 기운이 샘솟을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짐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다. 네, 감독자의 입장이 바로 참여관찰자의 입장이고 깨어있는 상태라고 했죠. 내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분이 내 위치가 확인이 되고 그것을 되찾기 시작하면은 에너지가 살아난다. 왜 에너지가 살아날까요? 현실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창조의 에너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창조의 에너지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거든요. 생동감 있게 하죠. 네, 이제 70페이지로 갈게요. 매 순간 다음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너는 잠들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겁나지 않는다면 자각몽을 연습해도 된다. 하지만 꿈은 지나가고 일상의 삶이 다시 찾아온다. 그러니 자각생을 연습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자각생이란 말을 하죠. 자각몽, 꿈에서 아무리 깨어 있어 봐야 결국은 꿈을 깨고 나면 또 현실. 그러니까 현실에서 깨어 있는 자각생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도피해서 어딘가로 꿈꾸듯이 도망갈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현실에서 그 현실을 수용하고 그 현실로부터 내가 새로운 현실을 끌어오는 그러한 에너지를 내가 키우고 또 그러한 거울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나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진정한 현실 기반의 트랜서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각생을 해야 되고 자각생을 일으키는 질문이 너는 잠들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이거라는 거죠. 살았니 죽었니 하는 거잖아.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살았니 죽었니. 그래서 우리는 나는 살았나 죽었나 이 질문 이것이 오늘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연습 과제로 적용을 하면 좋은 그러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한 당신의 룰을 따르는 게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선형 변화를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변화는 분절돼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화가 서서히 겹쳐지는 현실이 있다가 나중에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과거의 어떠함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계속 들어옴으로써
낡은 것이 나간다는 원리, 이 손톱에 새 손톱이 남으로써 손톱에 멍든 것이 사라지는 그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서 꾸준히 여러분들의 본선을 유지해 주시고요. 방향과 태도를 꾸준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잊지 않고 이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